때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누가 찾아오면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시를 합격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죠. 아빠는 현장직을 다니고 계셔서 새벽 일찍 출근하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2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빌라에 1층 집이라 가끔 사람들이 계단 오르는 소리까지 들리곤 했죠.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정리하던 중 빌라 복도에서 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 옆집이었습니다. 옆집 손님이겠지 하고서는 신경 쓰지 않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밖에서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얼핏 들리는 소리가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소리 같았죠. 저는 호기심에 현관으로 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고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죠.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오래된 집이라 인터폰이 없고 현관 앞에 조그만 외시경이 있는 집이었죠. 연속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얼른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가스 점검 나왔어요. 그 순간 집에 누가 찾아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문 열어주라는 아빠 말이 생각이 나서 현관 외시경으로 살펴보니 흐릿하지만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관 안전고리를 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도시가스 점검을 해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좀 이상했던 점이 가스 점검 방문 예정이었으면 아빠 성격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신 게 좀 이상했죠. 아주머니는 5분도 안 걸린다며 이미 저희 아빠와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아빠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길래 진짜인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문을 열었죠.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더니 말투가 180도 바뀌더군요. 젊은 학생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방금 전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문 밖에서 짜증을 냈던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실패했다고 말을 한 게 점검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어서 실패했다는 소리 같았죠.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더니 이것저것을 보다가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가스가 새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담당 기사를 불러줄 테니 곧장 수리해야 된다고 했고 수리할 때까지 가스 사용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잠시 후 도시가스 조끼를 입은 남자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일이 바쁘신지 통화가 되질 않았고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수리는 해야 된다면서 가스 없이 살 거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수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겁을 주셨죠. 제가 학생이라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까 기본 수리비는 10만 원인데 학생이고 집에 있는 조카 생각이 난다고 5만 원만 받는다면서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건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었는데 제 몸매를 보더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고 요즘 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같이 밥이나 먹자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수리를 해달라고 했고 책 사려고 아껴둔 용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수리는 5분도 안 돼서 끝이 나더군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나가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더군요. 아빠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저희 집은 1년에 2회 방문인데 이미 2번이나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가스 점검을 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기꾼이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같은 한패였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가스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된다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아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편함을 뒤져 이름을 보고 들어온 거였죠.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가스가 새고 있다며 겁을 주면서 정신을 빼놓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받고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5만 원의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군요. 가끔씩 보일러 점검을 한다고 남자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때는 6년 전 부산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서동에 위치하는 모 오피스텔에서 정말 소름 돋고 섬뜩한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때 트라우마인지 가끔 뒤를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지금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부산대 근처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와 동업을 한 거였죠. 저는 부산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기 전까지 정말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20대가 돼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부산대 근처에서 돈가스집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였죠. 솔직히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자신은 없었지만 친구에게 설득을 당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구서동에 위치하는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자연스레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친구와 산책도 하고 맥주도 마실 겸 오피스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실이 없는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아니면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그런 건지 보증금과 월세가 딴 곳보다 저렴했다고 했죠. 근처 10분 거리에 편의점과 일반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변으로는 등산로가 보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빈 공터도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으슥하고 무섭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친구와 편의점에 들려 맥주를 사고 오피스텔로 향하는데 오피스텔 입구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였죠. 그때 뭔가 등골이 서늘한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아마 혼자였다면 오피스텔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친구도 그 여자를 봤는지 제 손을 잡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오피스텔 입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여자를 지나쳤고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왔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쪽에 대형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에 그 여자가 쳐다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급하게 문을 닫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죠. 오피스텔은 11층이었고 친구 집은 5층이었는데 베란다를 통해 밖을 보니 그제서야 그 여자는 다른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친구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정말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친구가 본가에 일이 있다고 해서 가게 마감을 부탁하고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가게 문을 닫은 시간은 저녁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 근처에서 내렸고 혼자서 맥주나 한잔 할까 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죠.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서는 오피스텔로 향하는데 멀리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봤던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죠.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며칠 전에 봤던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였고 역시나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는 집 들어갈 때까지 전화 끊지 말고 자연스레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졌고 천천히 그 여자를 지나쳐 오피스텔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여자가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니죠?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무 표정 없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군요. 현관 입구가 열리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빠른 걸음으로 탑승하고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순간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였죠. 문 밖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고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액정이 나간 건지 휴대폰은 먹통이 되어버렸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층수를 누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저는 5층은 눌렀죠.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유리거울에 비친 그 여자 표정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미소를 짓는 표정이었는데 그 순간은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5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뒤를 봤는데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저를 보고 있더군요. 선선한 가을 날씨였는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고 1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혹시 그 여자일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그 여자는 아니었고 문 앞에는 경찰관 2분이 있더군요. 친구는 저와 전화가 끊어지자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했죠. 경찰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무서웠던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오피스텔 주변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데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고 남을 해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질 않아서 경찰 측에서 주의만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듯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1년 전부터 오피스텔 근처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고 관리인은 그 여자분 가족들과 연락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여자분 사정은 이랬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후로부터 여자들 눈만 보고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쫓아온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많은데 오피스텔 근처만 맴도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 친구와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별탈 없이 잘 지냈죠.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는 9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곧장 이사를 하게 됐지만 가끔 생각이 나서 소름이 끼치네요. 그 당시 20대 중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죠. 저희 집은 울산 매곡동이었는데 조선소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구매해서 출퇴근을 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기름값부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니까 회사 근처 원룸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방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인근에는 원룸방이 너무나 많은데 대부분 회사 숙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고 여자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선소와 조금 떨어진 화정동이란 곳에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경했는데 위치라던가 월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광고로 유명했던 직방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방을 볼 수 있다고 하길래 설치를 하게 됐죠. 한참 매물을 보고 있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물론 사진이었지만 정말 깨끗한 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민 없이 직방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나서 방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죠. 화정동에 있는 미니 투룸이었는데 가격은 500에 30, 걸어서 1분만 가면 회사 사내버스까지 다니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방도 정말 깨끗해서 흠잡을 데가 없더군요. 곧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좋은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는 집을 정말 잘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다음날 오전 이사를 하게 되었죠. 원룸은 4층 건물에 저는 2층이었고 짐이 많지가 않아서 1톤 트럭 기사님과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어린 아가씨가 이사 왔네? 하길래 대답하지 않고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삿짐 옮기는 걸 구경하더군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트럭 기사님은 가셨고 저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 나도 여기 사는데 하면서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그 아저씨는 제가 202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순간 겁도 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착한 분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에게 피해준 것도 없으니 집주인 말을 믿고서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섬뜩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날 퇴근을 하고 나서 진을 만나 저녁을 먹고 9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아저씨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예의상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담배를 끄고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고, 늦게 다니는 거 부모님이 아냐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서 TV를 보고 있다가 그때서야 생각이 났죠. 택배 기사님이 원룸 2층 창고에 택배를 보관해 두셨다고 했는데 집에 올라오면서 찾으려고 생각했으나 그 아저씨 때문에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택배를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저희 집 문 앞에 그 아저씨가 서 있더군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냐고 화를 냈더니 TV 소리 다 들린다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아저씨에게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좋게 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그리고 다음날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열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아저씨가 사는 204호로 끌려갔고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소리도 못 질렀죠. 그리고 아저씨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오더니 저를 폭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살려달라고만 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곧장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 아저씨는 경찰 앞에서 욕을 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오셨고 그날 밤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이 유독 저렴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정말 섬뜩하고 충격적인 내용이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202호 그 집에서 50대와 20대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아저씨는 모녀의 가족이었는데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녀가 사는 집으로 이사까지 왔다고 했죠.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202호에 이사오는 사람들에게 겁을 줬다고 합니다.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저씨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겁을 주긴 했어도 그 수위가 높질 않아서 경찰을 불러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이유가 딸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하던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후로 누가 제 머리를 만지면 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친구가 직접 겪은 실화이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해질 뻔한 일이었죠. 물론 친구 잘못도 크지만 사연을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무서운 일도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를 알게 된 건 중식집 배달을 하면서였죠. 규모가 있는 가게라 홀 손님도 많았지만 정말 바쁠 때가 아니면 대행 기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가 모든 배달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저 포함 고정 기사가 3명 정도면
중식집에서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정직원 기사 2명에 1명은 파트타임제였죠. 가게는 24시간 영업이었고 주야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고 사장님과 거리낌 없이 지냈던 탓인지 그날 영업을 종료하고 사장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홀 매출도 줄어들고 요즘 가게가 힘들다고 24시간 영업 대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영업시간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안타깝게도 기사 3명 중에 1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정직원 기사 2명에 파트타임 1명인데 사장님은 정직원 기사 1명을 해고하고 파트타임 뛰는 친구를 정직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정말 고민이 됐던 게 나름 저와 가깝게 지냈던 형님이었던지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같이 일하던 형님은 해고되었고 파트타임에 일하는 친구가 정직이 되었죠. 교대 근무가 없어지고 그 친구와 둘이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도 빠르고 눈치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채용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일주일 정도 같이 근무하고 서로 친해질 겸 술 한잔하기로 했고 밤늦게 영업하는 술집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제서야 저와 나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이 늦어 친구는 원룸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고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눈을 뜨게 됐는데 옆에 친구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안 자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대화 중이라서 먼저 자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물을 마시고 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서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친구가 하고 있던 건 휴대폰 채팅이었는데 뉴스나 TV를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겠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는 일이 끝나고 저와 한잔할 때는 원룸에서 자고 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친구를 보내고 저는 잠이 들었고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친구가 서 있었는데 몸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농담으로 귀신이라도 봤냐면서 약속 있다고 하고서 왜 다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죠. 평소 휴대폰으로 채팅을 즐겨 하던 친구는 어떤 여자와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닉네임은 꽃님이라고 했고 나이는 20대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했던 채팅 앱 기능 중에 본인이 있는 위치 5km 안에서 랜덤으로 상대와 채팅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대부분 만남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채팅을 하던 여자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상황극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상황극이라는 게 평범하게 만나서 즐기는 건 재미가 없으니 납치를 당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관계를 한 척 연기를 하자는 말이었죠. 처음에 친구도 장난이겠지 하고서 채팅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사는 곳 위치까지 알려줬다던데 제가 사는 원룸촌 근방이었고 그 여자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했죠. 친구는 여자를 만나려고 여자가 사는 원룸 앞까지 찾아갔고 채팅으로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니까 원룸 문 앞에서 노크를 10번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 현관문을 지나쳐 원룸 현관 앞에서 노크를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고 했죠. 친구는 속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고 합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고 여자와 약속한 대로 상황극을 하기 위해 침대로 다가가 여자를 제압했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의식이 없는 건지 몸이 축 처진 상태였고 그걸 알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순간 머릿속에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침대 밑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죠. 그걸 보고 나서 뒤도 안 보고 저희 집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친구에게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건의 내막은 충격이었습니다. 친구와 채팅을 한 사람은 30대 여자가 아니었고 20대 남자라고 밝혀졌는데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원룸에서 한 커플이 동거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 몰래 클럽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큰 싸움이 있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자인 척 채팅을 하고 남자를 집으로 유인했던 거였죠. 혹시나 반항을 하거나 계획이 실패할까 싶어서 수면 유도제까지 먹였다고 하더군요. 남자를 끌어들이고 그 장면을 녹화해서 협박하려고 했다던데 정말 제정신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녹화하고 바로 문을 열어주면 몸을 숨길 시간이 부족하니까 현관 내시경으로 한참 친구를 보고 있다가 친구가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는 문을 열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고 했죠. 친구는 합의하에 원룸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 만남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특히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 앱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친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고 내년이면 출소하는 친구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5년 전에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사연 제보를 하면서 상상을 하니까 손이 떨리고는 합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저희 집 말고도 다른 집도 찾아갔을 텐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대 중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백수일 때는 몰랐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보증금만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조금씩 갚는다고 이야기하니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자 살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자라 치안이나 범죄에 노출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한 달 정도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면서 놀고 밤을 새면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5년 전 7월 1일 회사 일을 끝마치고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곧장 집으로 들어왔죠. 시간은 7시에서 8시쯤 됐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야식이나 먹을까 해서 배달 어플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배달 주문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기 위해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배달 시간이 60분이 걸린다고 해도 가끔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배달이겠지 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죠. 문 앞에는 스님으로 보이는 60대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다급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물을 따라서 드렸죠. 스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물을 마시더니
복 받으실 거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군요.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방해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물 다 드셨으면 물잔 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스님 뒤에 서 있던 덩치 좋은 남자가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릴 틈도 없이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스님과 옆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너무 놀랐던 저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에게 다른 집들은 문전박대를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청년은 다르다면서 고맙다며 선물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특히 침착하던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배달을 받고 나서 거실로 들어왔고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잘생긴 총각,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선물만 주고 갈게. 선물은 차 안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말하는 선물은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더군요. 물 한 잔 줬다고 컴퓨터를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신고하면 경찰 도착하기 전에 가만 안 둔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경찰이 오자 저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신고 내용 중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은 저희 집에 방문했던 배달 기사였는데 원룸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거였죠. 봉고차 한 대가 원룸 입구에 있었고 봉고차 주변에 성인 남자 3명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배달 왔을 때 음식은 1인분인데 신발장을 보니 각기 다른 신발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고 이유는 배달을 끝내고 오토바이로 향했는데 봉고차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3명이 봉고차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며 젊으니까 돈 좀 되겠다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던데 배달 기사분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그 사람들은 특수주거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버 단체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교 홍보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던데 갑작스럽게 들어와 선물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입구에 서 있던 봉고차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들었죠. 친구들 생각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은 패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혼자 살다 보니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서 봉고차에 태우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속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섬뜩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는 5년 전 원룸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고는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대운동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부산까지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공용 생활은 불편하다며 기숙사 비용으로 학교 주변 원룸을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하더군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원룸을 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날 학교 근처 원룸촌을 지나가다 보증금 5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15만 원, 아주 저렴한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봇대에 종이 전단지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풀옵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부분이라 수수료도 없다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전화하면서도 이미 계약된 방이라고 할까봐 긴장이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 드렸는데 방 있나요? 다행히도 계약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둘러서 방을 본다고 했고 그날 오후쯤 집주인과 약속을 잡고 방을 보러 갔습니다. 집주인은 60대 정도로 되어 보였고 인상이 좋은 아저씨였죠. 그리고 방을 보고 나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었는데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월세가 저렴한데 이유라도 있나요? 학교 근처니까 학생들 이용하라고 싸게 내놓은 거지.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원룸을 계약했죠. 부모님도 저렴하게 잘 구했다고 하셨고 집주인 아저씨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습니다. 원룸은 4층 건물에 한 층당 3가구가 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3층 301호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사 당일 집주인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룸을 계약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평소 같으면 학교 끝나고 항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피곤하기도 해서 저녁 일찍 귀가하게 되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10시쯤 됐을 겁니다. 맥주를 한잔하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군요. 현관문으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학생, 집주인 아저씨야. 문을 열어주었고 집주인 아저씨는 화장실 배관 점검을 해야 돼서 잠시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더니 이것저것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꺼내드렸고 집주인 아저씨는 배관을 점검하면서 물어보시더군요. 학교 생활은 어떻고 남자친구는 있냐는 그런 질문. 저는 거리낌 없이 질문에 답해 주었고 10분가량 화장실에서 점검을 하시다가 배관은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학생, 너무 짧게 입고 다니면 위험해. 딸 같아서 하는 말이야. 집주인 아저씨는 며칠 전 원룸 현관에서 저를 보셨는데 치마가 너무 짧아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아저씨는 나가셨고 저는 TV를 보다 잠이 들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심해서 학교 결석까지 하고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니까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도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말은 일주일 전 배관 수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수리하면 쉬는 게 방해가 될까봐 학교 간 시간을 틈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냐고 했더니 도어락 마스터키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앞으로 주의한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며 서둘러 나가시더군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문단속 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는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와 친구와 함께 술 한잔을 하다 보니 슬슬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친구가 먼저 샤워를 한다고 했고 씻을 동안 이불을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들어가니 친구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죠. 위치는 화장실 천장 모서리 부분이었는데 그곳에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의자를 가지고 와서 확인했더니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아주 작은 카메라 같이 보였는데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가 전화기를 가로채며 말하더군요. 야, 이거 집주인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화장실에 있던 건 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몰카 설치를 했던 범인은 집주인 아저씨였고 이미 동일 범죄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렴한 반값으로 전단지를 붙여놓고 여학생들만 골라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화장실 말고도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던 거였죠. 형광등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형광등이 나가게 되면 집주인 아저씨가 직접 갈아주셔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집주인에게 마스터키가 있는지 꼭 여쭤보시고 집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전주 호성동의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작년 혼인신고를 올렸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드디어 전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파트는 8층의 남향이며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이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가까웠고요. 거실과 작은 방, 화장실과 작은 부엌, 그리고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것이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거기다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 아내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친한 친구들은 전부 흡연을 하기도 하고 특히 아내가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편이라 어쨌든 초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아내 친구들이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길래 아내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습니다. 이불과 베개를 주며 얘기 좀 하다가 자 라고 아내는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셋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진아, 수진아.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보았더니 글쎄 친구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지?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꿈이었냐 하면 친구 한 명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밑을 보았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입니다. 다른 친구는 밖에서 누가 문을 급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꿈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들려고 할 때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누군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했죠.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서로 말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일단 아내의 친구들에게 잠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못 꾼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새벽 4시이고 하니까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을 먹고 다시 이야기 좀 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내는 저에게 이 집 뭐가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뭐가 있긴 뭐가 있겠어?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 친구들이 꿨던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일 테니까. 아무 꿈도 안 꿨어. 잘만 잤네. 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의 뒷면에서 한 장, 2장의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바로 들키고 말았죠. 아내와 저는 꺼림칙한 느낌을 느끼며 부적을 뗐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 잘 때에도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드린다는 것이었죠.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부적을 떼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별 다른 일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이게 뭐 무슨 부적이냐 하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내용 다 녹음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날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이 양손에 가득 먹을거리를 사들고 찾아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집주인이 살기 전 여기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고 사고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손보다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추락사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무당을 찾게 되었고 무당이 부적을 붙여넣고 2년만 살면 된다.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애초에 알았다면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사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적을 붙이고 원하면 굿이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질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을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부적이 붙여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20년 전 겪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고 아직도 그 남자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17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부산 사직동 오래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3살 많은 친오빠 그리고 저 3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 식사와 집안 청소는 제 담당이었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재개발 소문이 나오던 노후된 아파트라 인터폰도 없고 계단 등도 고장난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층수는 1층이었는데 방음이 안 돼서 주민들이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집안까지 들리곤 했죠.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오빠는 늦게 귀가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마 새벽 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자다가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아파트 열쇠는 가족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가족 외에는 초인종을 누를 일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두드리고 결국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오빠인 줄 알게 됐고 문을 열어줬죠. 오빠는 만취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빠는 어떻게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싸움을 한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현관에서 오빠를 만나게 됐죠. 미진아, 오빠 친구 집에서 자고 올 거니까 문단속 잘해라.
하고서 오빠는 친구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저녁 11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까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아버지는 타 지역에 계시고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없었죠. 문 밖에서는 리듬을 타듯이 문을 두드리는데 혼자 있어서 그런지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미진아 오빠야, 문 좀 열어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던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빠가 문을 열어달라길래 문고리를 만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곧장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집 앞이냐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친구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제 이름을 몇 번 부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오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당분간 집에 있으면서 지켜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소름 돋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오빠가 일이 있어서 밤늦게 외출을 하게 됐고 문단속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오빠가 나간 지 1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요. 그때 오빠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진짜 오빠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오빠가 어떤 남자를 붙들고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저보고 다급하게 말을 하더군요. 경찰이 오자 그 남자는 스스로 자백을 했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왔던 날 현관에서 오빠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 남자 어깨를 부딪히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고 현관을 두들기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오빠 목소리와 제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을 감시하고 있었고 아파트 입구에서 오빠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찾아왔던 거였죠. 곰곰이 생각하니 그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오빠가 집을 비우는 날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찾아온 그날 밤 밤늦게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그 남자는 집 밖으로 나와 오빠가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확인하고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오빠는 지갑을 두고 가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현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다고. 그리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남자는 오빠에게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던데 오빠보다 여자인 제가 만만해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문 앞에서 칼까지 들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직업이 도축업자였는데 칼 쓰는 건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20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